저기요, 이거 실화야? 역시 스포츠 위험한가? 예전에 나도 빨랐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무섭죠. 너무 불안해요. 팟!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영화 같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아찔한 순간들.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배려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려운전 액션! 도로 위의 매너운전, 배려운전. 자, 오늘 3회의 5분과 학회 기획 섹션으로 마련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그런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는 우리가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안성호 교수님. 네. 오늘 토론에는 사실 제가 사회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원로 우리 회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원래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대가 있는지도. 그래서 좀 제가 사회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역대 회장이신 또 우리 소진광 회장님, 네. 네, 역시 오재일 회장님, 네. 그리고 대구과학대학의 유근환 교수님, 우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상걸 국장님, 예, 저는 제15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경일대학 최건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발제자께서는 한 25분 정도, 그리고 토론자들은 넉넉하게 10분 정도 해도 됩니다만은 시간을 전략해 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우리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명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 환경 붕괴, 팬데믹, 자원 보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어떤 분은 2020년을 피크로 해서 한국이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정글 정치, 정치적 양극화, 불평등 심화, 지방 소멸, 또 출생률 세계 최하위,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기 지금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보수 진보 진영 집회 대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약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텐데 그 이후에 전국이 상당히 혼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여러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근원적으로 저는 거버넌스 실패에서 비롯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물 조직하는 헌법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좋은 삶을 위해서 언어로 헌법 질서를 약속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폴리스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EBS 다큐의 집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떤 주부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집을 새로 져서 살게 되면서 우울증을 낫게 됐다. 가정의 불화가 심했는데 집을 새로 짓고서 살다 보니까 행복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저는 이것을 물리적인 집이지만 이 국민의 집, 저는 이걸 헌법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헌법을 잘 만들면 행복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스위스 란츠 게마인데의 그 사진을, 이 직접민주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헌법을 만들고 실천하는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정치 건축의 예술 작품이다. 이건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인데요. 우리 인간이, 국민이 어떤 국민이 나오느냐, 그건 헌법의 질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우리 부닥뜨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을 창출해야 되고, 이 시민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좋은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이 장자크 루소의 여러 저술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나 아렌트의 얘기를 여기 좀 소개해 놨는데요. 오늘날의 개인주의와 경제지상주의 문화가 팽배하면서 공적 자유 공간에서 대중이 소외되고 일부 정치인들이 그걸 독점하면서 소외됐다. 이걸 그 사람은, 이 한나 아렌트는 세계 소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 사람들은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적 행복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촛불 집회를 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촛불 집회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놀이, 축제가 겸해져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1조를 합창하면서 사람들이 토론회를 하고 또 촛불 문화제도 하고 그러면서 시민 공동체를 체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7년의 명예혁명, 80년의 광주 시민항쟁에서도 우리 오재일 전 회장님도 뭐 현장에 계셨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보면은 어떤 분은 그걸 절대 공동체가 광주 광장에서, 도청 광장에서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정치 체제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존재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1898년의 만민 공동회 동학 농민혁명에서도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의 축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공적 행복을 체험하는 장소가 된다. 근데 이것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학자들도 꽤 됩니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와 대의민주주의를 가지고 행복도를 재보니까 월등하게 이 대의민주주의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투쟁하고 있고, 미얀마 같은 데서는 정말 내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홍콩과 벨라루스 이런 데 민주화가 좌절됐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다. 그 근본은 저는 시민이 좋은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권위주의 체제가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직접민주제가 행복을 증진시킨다 하는 연구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민주제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접민주제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주장했던 자기 의견과 다르게 결론이 나더라도 결과를 흔쾌하게 수용한다. 이걸 행복한 패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통계에 보면 66%의 사람들이 직접민주제를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헌법국민 발안제가 발안됐을 때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79%의 국민이 헌법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기를 원했는데 국회에서는 이걸 그냥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권력 공유도 행복을 증진시킨다. 여기 권력 공유는 특별히 하부의제, 또 연방제, 또 지방 분권이 강화될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2021년도에 유엔의 세계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요, 여기 오른쪽에 그 핀란드 1등이 핀란드입니다.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렇게 스위스와 노르딕 국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요 정도가 지금 굉장히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은 강한 민주주의의 나라들입니다. 아까 그 공적 행복도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62위로 기록됐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선택의 자유는 144위, 긍정정서 101위, 부패 100위, 사회적 지지 91위. 저는 이런 것들이 참여의 제한, 그리고 정치 시스템, 헌법 질서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 연구는 사실은 저는 경험적 연구가 좀 더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헌법 질서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폴리비우스나 몽테스큐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번영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공화정에 있다. 로마가 왜 망하게 됐느냐? 황제정을 택하기 시작하면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에서머글로하고 로빈슨 같은 학자들에 의하면 15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나라가 번영하는 나라는 포용적인 체제를 갖고 있더라. 빈곤한 나라는 착시적인 정체를 갖고 있다. 그걸 얘기한 게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이고, 최근에 더 내로우 코리도는 그걸 좀 더 발전시킨 개념인데요. 어쨌든 이런 헌법 질서의 품질이 좋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 왔다. 헌법 질서와 정책 성과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하면서 경험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보니까 지방 분권이 민주주의와 결합이 되면 이런 장점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하부의제 연구, 여기 하부의제는 비례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연방제가 결합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수제보다 훨씬 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밝혀져 왔고, 또 대의 민주제보다는 대의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이런 직접 민주제가 결합됐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경험적으로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OECD와 함께
국가 포용성 지수를 연구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발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국가 포용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성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36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영국이 13위, 미국 14위, 프랑스 18위, 일본 22위, 한국 31위입니다. 한국이 아주 바닥에 있는데 저는 이걸 빈약한 민주주의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빈약한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국가 포용성이 높은 나라들, 그래서 정책 성과가 대단히 뛰어난 나라들을 보니까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독일 이런 나라. 아까 그 행복도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빈약한 민주주의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벤자민 바버가 벌써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온갖 위기가 너무 적은 민주주의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이걸 극복하려면 강한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한나 아렌트 얘기를 하면은 정치의 존재 이유는 권력 투쟁이 아니라 그건 자유다. 정치적 자유는 공화국에서, 다시 말하면 공화국 질서를 만드는 그런 헌법 질서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헌법 질서를 조직하는 것은 크게 제국의 질서와 공화국 질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하면은 크게 권위주의 체제, 빈약한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가 포용성 지수로 OECD 국가를 이렇게 한번 줄을 세워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대결의 정치에서 공론의 정치로 헌법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87년 헌법이 과연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그 문제점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소수 배제 승자 독식 다수결 민주제다.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는 소수를 배제하는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의 지방을 종속시키는, 예속시키는 이런 과잉 중앙집권 체제가 헌법 질서에 규정되어 있다. 세 번째는 엘리트가 지배하고 소시민은 소외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결국에 한국의 87년 헌법 질서는 빈약한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것이냐? 저는 이 정치 안정과 평화는 무엇보다도 포용적인 정치 제도, 저는 그것은 권력 공유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승자독식 다수제를 다수결 민주제를 소수를 보호하는 하부의 민주제로 이렇게 바꾸고 과잉 중앙 집권제를 연방적 지방 분권제로,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을 적절히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엘리트 지배 대의 민주제를 대의 직접 민주제, 이걸 제가 준 직접 민주제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적합한 말은 그 대의 직접 민주제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헌법 질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개혁의 과제가 있느냐 하면은 소수 보호를 강화하는 이런 다수 소수 권력 공유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제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오늘은 과제만 열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를 배려하기 위해서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원의
비례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의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연방적 지방 분권을 위해서 다양한 지방 분권 과제가 있지만 특별히 이 자치 입법권, 국가 법률과 자치 법률을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치 조직권, 특별히 자치 과세권의 강화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데 이걸 뭐 전면적으로 직접민주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1, 2%의 직접민주제의 문을 열게 되면 이 대의민주주의의 성격이 100% 변하게 됩니다. 스위스를 보면 또 미국의 주나 지방정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 국민 발안제 또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의 이런 직접민주제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특히 검찰과 법원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곳이 국회 그리고 법원, 검찰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다. 헌법에 이 국민 참여할 수 있는 배심 재판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기소 배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기관별 신뢰 수준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최근에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 제일 형편없는 데가 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고 법원입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뭐 100명 줄이자 할 때 다수의 국민이 환호를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그런데 국회는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는가?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제연구원이 작년에 조사한 걸 보니까요. 법을 어느 집단이 가장 잘 안 지키는가 봤더니 역시 국회가 제일 안 지킨다.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검찰, 법원. 뭐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가장 준수하지 않는다. 또 법을 운영하는 검찰과 법원이 법을 제일 안 지킨다. 저는 이것이 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이 헌법개혁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개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양원제 국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193개 중에 79개가 양원제를 대택하고 있는데 큰 나라들, GDP나 인구 규모가 큰 나라들은 거의 모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G7 국가 모두 양원제고요. GDP 15위 국가 중에서 단원제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입니다. 근데 중국은 정협이라고 정치협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뭐 준상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만이 빠집니다.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원제 국가는 터키와 한국인데 터키와 한국은 갈등이 만연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적으로도 싸우게 만들고 서로 타협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헌법 질서가 국회에서부터 다른 영역에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의 양원제 역사도 제가 이건 최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요. 1898년에 독립협회가 사실은 중추원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게 양원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에는 이 보수 세력이 반격을 해가지고 이 공화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대통령을 새로 뽑으려고 한다 해가지고 고종한테 일러 바쳐서 고종이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지도자 17명을 체포하고 뭐 등등 이런
이런 반동으로 인해서 양원제가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948년에 재헌헌법 초안 때도 양원제 도입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안 됐다가 한국전쟁 중에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하려고 보니까 국회에서 반대하니까 그걸 무마하려고 양원제를 끼워서 발췌견을 했습니다. 역시 자유당 정부가 그 시행을 하지 않아서 잠자고 있다가 4.19 때 이 민주당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양원제를 도입하게 됐고 약 11개월 동안 양원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5.16 쿠데타로 양원제가 중단되고 말았다. 저는 이제 지역대표형 상원이 왜 필요하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국회 내의 분권을 통해서 권력 공유를 통한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자. 그래서 사실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그 견제력을 강화시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적 소수의 포용을 통한 국민 통합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 소멸 또 지역 불균형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지역적 소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그 헌법제정회의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을 창안해 가지고 그걸 도입한 이 결과가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호남 갈등에 이어서 수도권 비수도권 갈등, 지역 불균형 심화, 또 지방 소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 수구의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입법 품질을 향상하고 대결의 정치에서 공론 정치로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역대표형 상원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 저는 무엇보다도 헌법의 핵심 내용을 수록해야 됩니다. 너무 헌법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를 법률에다가 위임하게 되면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 제도를 이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는 상황에서 헌법 규정을 핵심 내용은 수록하자. 그 다음에 정원은 하원 300명, 상원이면 50명으로 하자. 지금 OECD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로 하면 우리나라가 502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국회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보좌 인력을 지금 9명입니다. 인턴까지 해서 이걸 한 5, 6명으로 줄이면 상당한 정도로 거의 상원 설치 경비를 조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거는 양원 의원을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건 많은 그 상원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인데요. 그래서 저는 하원 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성을 강화하고 상원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 다수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지방선거 때 상원 의원을 선거해야 더 좋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저는 여기 좀 8년으로 해서 좀 이따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수구일을 하고 또 경륜이 있는 분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이런 토의하는 기관이 돼야 된다 해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당과는 다소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상원 의원은 당직 또 내각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구분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이것도 과거보다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행 17개 시도 지역을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원 배정은 세종과 제주는 2석,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는 각 3석씩을 줘서 한 49명을 상원의원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권한은 적절하게 강력한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외교, 국방, 통일, 지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인정하게 하자. 그 다음에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기초정부 대표단 상근 옵서버를 상원에 상주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양원 간의 이견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양원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지난 20,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헌법 개정을 이제는 국민 투표로 가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헌법 개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의제를 선정하고 수의 과정, 또 더 나아가서는 승인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87년 헌법은 왜 문제가 생겼는가 보니까 양대 정당이 8명, 4명씩 8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2개월 동안 밀실에서 결론을 낸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두 정당의 이해관계가 과다 반영되고 뭐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은 이제는 문제가 많은 헌법으로 변질됐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이중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삶을 조직하는 사회 계약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정치인들의 권력 게임에 대한 정치 계약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이상적으로 공익적 숙고를 통해서만 헌법을 만들 수는 없다. 정치 현실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정당들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그 제3세계 같은 데서 이렇게 국민 참여해 봐도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다 무시하거나 자기들 이익을 관철시키는 이런 예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국민참여 헌법 개정 절차를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좀 이 분야에 저는 그냥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좋은 그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우리 헌법 개정할 때에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치고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헌법제도, 그러면서도 정치 세력들의 이익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참여개헌회의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게 하는데 이 국민참여개헌회의는 무작위 추첨으로 국민의원 700명을 선출하고 그리고서 추천위원을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기업 등의 대표 등을 한 300명 정도로 해서 한 1000명으로 국민참여개헌회의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참여회의 내에 이 1000명이 아주 중요한 그 일을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45명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도 좀 적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든 타인이 추천하든 간에 국민참여개헌회의에서 선출한 30명과 정당이 추천한 15인. 제가 그래서 이 단계에서 논의하는 초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이 정당이 참여하도록 하자. 그래야 현실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또 너무 비중 있게 다루면 이 사람들이 좌주우지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되 제1당과 2당
제가 좀 양보를 해서 1당이 180석 가졌다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 할 수 없고, 제 1당과 2당은 각 5인씩, 그리고 기타 정당 5인 해서 한 15명으로 해서 여기서 개헌안 기초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개헌안은 이 시민 교육이, 개헌 안건을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은 시민 교육의 기회인 동시에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된다. 그 다음에 국회에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고 국민참여 개헌회의를 지원, 또 개헌 일정 관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행정부는 행정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돈 아끼지 말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써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개헌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내놨지만 이것이 불발에 그치고 말았는데, 물론 제1당이 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측면도 있지만 개헌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개헌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안 작성 과정에 국민 참여가 미흡했고, 여야 정당의 의견 수렴도 없었고, 또 개헌 의제가 너무 많아서 전부 개정 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절절한 절차를 거쳐서 부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선정을 좀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우리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위해서는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한 40분 가까이 워낙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처음에 25분 겠지만 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한 7분 범위 내에서 좀 쟁점 중심으로 조금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진강 전임 회장님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성호 교수님이 이 양원제를 주장하신 것은 한 8년 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전부터 많이 연구를 해오셨죠. 오늘 지역 상원제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대 담론으로 출발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매크로 레벨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결론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으로서의 선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뭐 청중도 몇 분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듣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하기가. 근데 다행히 여기 청중에 앉아 계신 안영은 박사님도 또 안성호 교수님 연구 뒤를 쫓아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굉장히 팔로워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팔로워가 원래 좋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익 보는 실익을 챙기는 분 그런 적인데, 이제 다만 안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이 지역 상원제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데모크라시 측면에서 어떤 위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이 설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은 이해하기 쉽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님, 이제 이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를 구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한 민주주의와 약한 민주주의를 제가 언뜻 들기에는 의사결정 최종 결과물하고 그 최종 결과물과 관련돼 있는 사람의 접촉면하고를 든 것 같아요. 스위스의 그 직접민주주의 제도라든가 뭐 또 행복한 루저, 해피 루저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 로버트 달의 언데모크라시 같은 데에서도 직접민주주의에서 최소 단위는 그 100명 이상의 의사 발언권을 가진 사람 이하로 100명 이상으로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70%가 참석한다고 보면은 한 사람당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모두 얘기를 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소수가 행복한 루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론을 이제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강한 민주주의의 터전으로 저는 이제 그 알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안 교수님 말씀은 지역 상환제가 강한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지역 상원제도 대의제일 수밖에 없고 또 더더군다나 지역 상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역을 대변하는 거지 지역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그 이중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분들이 지역 상원제로서 이 중앙 정치 무대를 형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절대 이분이 지방 레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까지 정치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어떤 정당 정치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서 대변자가 그 상황에 가장 적실한 사람처럼 홀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헌법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토양의 문제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전공상 개발도상국을 참 무수히 많이 다녀봤어요. 이번에도 그 1월 달에 아프리카 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다 사러 왔는데, 근데 가보면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시스템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법원 리걸 시스템은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운영면에서 과연 한국을 능가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 리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아까 이제 안 교수님께서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바닥이다, 불신한다, 뭐 이러지만은 그쪽에 가면은 당연히 시스템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것처럼 인식되는 그러한 폴리티컬 컬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의 그 대상이고 정확하고 뭐 여러 가지가 떨어진다 했을 때 그 시스템 가지고 승부를 걸 건지 아니면은 컬처를 가지고 승부를 걸 건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했으면은 오히려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안 교수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영어는 잘 못해요. 제가 영어는 뭐 굉장히 서툴지만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인사이트예요. 두 번째는 인라이트닝이에요. 상당히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그 계몽주의자의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을 접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또 한 번 통찰력을 주는 그런 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너무 광범위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이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연결이 잘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회가 불신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려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전부 반대더라. 그러면은 국회 불신이 국회의원이 많아서인가?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을 더 많게 1000명 이 정도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경쟁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난 국회의원으로서 나중에 저기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을 줄이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야는 줄어들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면은 오히려 대통령 집행부의 아주 이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재일 전임 회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 박사님이야 항상 그 지방자치 이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는 안 박사님 아이디얼 타입으로서는 최고라고 봅니다. 특히 스위스 연방제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학자로서 이론적 동의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헌이라는 구체적인 학문으로서 발표는 좋지만 현실성과 연관시켜서 특히 안 박사는 상당히 정치 현실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선거 참모로 정당에도 가입하시고 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안 박사는 항상 의심이 있는 거 있어요. 학자로서 이렇게 주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현장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분권의 연방제가 과연 무엇인가? 자, 분권의 연방을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현장에 정치 현실에 참여해서 어떤 거 하나라도 구현시켰는가? 네? 저는 항상 이건 비난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학자의 한계. 저는 분권의 연방제에서 학자로서 스위스 연방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거 좋아하고 이야기죠. 분권의 연방제를 현재 정부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한 건이라도 나는 이걸 분권 연방제로 하나로 실현시켰다 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서 지금 현재 또 개헌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문맥을 못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내각제인가 대통령 중심제인가 본인 생각이요. 여기에 따르면 특히 강한 민주주의에 북유럽이 많이 나오는데 북유럽은 기본적으로 다당제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보르겐이라고 혹시 보셨는 겁니다. 덴마크 2010년 드라마인데 아니 거기 8개, 9개 정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5번째 정당 여자가 수상이 돼요. 1당, 2당도 아니고 보수진보에서.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봤어요. 예? 소위 오라 나싱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로서 이제 안성호 박사는 오라 나싱이니까 이걸 바꾸자는 거에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에 참여하셔가지고 과연 이런 과정들이 국회 논의를 가능한가? 저는 아직까지 정당 소속은 아닙니다만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직접 관여를 해보면서 정말로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역시 교수는 갈 곳이 아니다. 정치의 뜻은 좋습니다. 박이넣으면 되니까요. 박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 능력도 부족했지만은 그런 좋은 경험을 했어요. 당원이 아니도 갑니까? 예부위원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참석해가지고 그 내부 과정들, 적나라하게 싸우는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어요. 그래서 분권의 연방돼서 몇이고 저는 왜 외국의 그 좋은 제도들이 한국에는 적용을 했는데 실천이 안 된가?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어느 책을 봤던 게 빅팩터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빅팩터.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한국 역사성, 한국 문화성, 북유럽 문화와 한국 문화가 또 미국 문화와 일본과 또 틀리는데
특히 남북 관계란 현실 관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빅데이터 좋습니다, 저는. 데이터라든가 요즘 AI라든가 그 전에 한국만은 잘못하면 국수지가 되는데요. 왜 이것이 안 될까? 이 고민을 그걸 빅팩터로 예를 들었어요. 제가 요즘 묘하게 제 아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분이 한 번 교육감이 나왔고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노무현 정권 때 항상 이전까지는 교육 재정의 OECD 평균을 올리라는 것이 항상 교육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6, 7%였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5%가 약간 못 써요. 내 기억으로는. 지금 얼마 되시죠 아십니까? 저는 우리 학자들도요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 국회라든가 우리나라 취약 아동수가 가장 많을 때 몇 명인 줄 아세요? 64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떨어진 줄 아세요? 20만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교육들 다 할 겁니다. 교육세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3%죠. 계속 상승하지 않아요. 어느 교원도 정교조고 한국교총고 돈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심각합니다. 그 낭비가 현장에서. 금방 알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 수는 3분의 1 떨어졌는데 전혀 국회 논의도 안 듣고 정치권 논의. 제가 이번에 어디 교육감 문제 때문에 보면서 너무 낭비해요. 그런 돈이 소위 뭡니까 요즘 뭡니까 코로나로 간다든가 다른 방언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학자들도 난데 양심의 가치를 받았어요. 저도 정년하고 거의 현실 떨어져 있는데 그 하나만 봅시다. 얼마나 지금 국가 운영이 엉망으로 되고 있는가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최하위 빈국에서 OECD 모범 국가로 외형적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안 박사 행복지수 이야기했죠. 그런 데서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헌법으로 가겠죠. 여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없이 여야 간에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박사님 거기 이성걸 국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현재 현장에 가면 읍면단 주민자치랑 다 있어요. 그게 법적 기구입니까? 대국민과 치익게 말하면 사기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주민자치 입법을 저희 다 만들었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임과 위탁 갖고 이임 하나를 못 주게 해요. 위탁만 하려.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여기 행정하신 분 이임과 위탁 하나 할 거예요. 전부 국민들 시민사회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그렇게 개정했다고 떠들지만 주민자치법 안 들었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학자적 양심 있는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왜냐하면 제가 노무현 때 분권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전부 보충수의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충수의 원칙에 기해서 하나라도 법조항이 개정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현 때 그렇게 계획했는데 결국 광역 단위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도 분권 균형 발전해요. 좀 나는 그런 거 좀 나를 포함해서 좀 반사기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분권과 균형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균형은 저는 내가 보는 것은 균형은 구심력입니다. 분권은 원심력입니다. 이거 하나 구별하고 지금 접근한가? 저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 정답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구별해요. 못하고 시민단체든.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과연 학자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헌법 개정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왔는데 학문으로서는 거듭내가지고는 안 박사 존중하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현 정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 못 찾겠어요. 참 못 찾겠어요. 이게 괴로울 뿐입니다. 이건 선거판을 보십시오. 그 덴마크 보르겐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그 여자 수상이 수상된 이유가 결정적인 상대 후보의 약점이 있는데 참모하신 게 발표를 안 해요. 아니 그건 결정입니다. 근데 다른 제2당 참모하신 권한을 발표해버려요.
이게 1당 참모도 약점자 당해고 2당도 결국 국민적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알면서 그건 안 된다. 프라이빗 문제고 네거티브다. 이게 드라마이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서 이 정치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은 대선이고 뭐 우리 광역이고 내가 살고는 내 군수 선거가 가장 중요하구나.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 갖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게 거기서 많이 지금 보고됐을 거예요. 여기 이상은 주민총회 했다 면단이 다 이거 보고서 현장은 뭐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면단이 주민총회 보고서 잘 만들죠 공무원들. 저는 현장을 가봤어요. 현대 면단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명색이 제가 개인적으로 나 별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살고 있으니까 뭐 자치분권위원회 전국 군단이 다 만들었죠. 광역까지. 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했으니까 저는 예상하고 했습니다. 보고 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어서 제가 국가 운영 기본 방식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촛불 연경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성호 박사가 했던 뭐였죠? 천인 모임의 그 집단적 수의 과정 저는 그건 존중합니다. 근데 그 집단적 수의 과정도 보십시오. 지역사회에 내려가면 과연 누가 주도한가요? 시민사회가 옛날부터 그렇게 신뢰성 있습니까? 양평 관리 있고 거버넌스 우리 안 박사나 나나 다 주장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거버넌스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거버넌스 기본적으로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예요. 한국엔 기업이 빠져 있어요. 그런 말에도 아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실천을 노력을 했습니다. 전부 정부도 시민단체 받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거버넌스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민 대표로. 그래서 저는 안 대표님 시민사회 대표, 뭐 노동 대표인데 오히려 표현을 직능별 대표단 수이다. 노동자는 들어와야 합니다. 농촌 가면 농민회가 더 크죠. 그 노동조합 아닌 게 못 넘어갑니까? 표현에. 농촌에 가면 시민사회 있습니까? 군단이? 있죠, 많이. 오히려 직능별, 노조가 됐든, 농민회가 됐든, 수협이 됐든, 또 교수집단이 됐든, 의사협진이 됐든. 표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한번 보면서, 시간이 이제 되어갑니다만은, 참 우리가 저는 공공을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오고 싶은 건 공정 때문에 많이 현 정부도 받고 있는데, 공정 이전에 저는 현 정부 집행자들이 공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공공이라는. 네? 민간기업 대표도 법인카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공적을 담당한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제일 하신 것이 저는 그래요. 공정 이전에 공공에 좀 충실하다. 함께 공적 영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리고 그 자유를 주장하는 이런 대화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근대화 100년에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다 보니까 모두가 소화불량 걸렸다. 이거 누구 탓하지 말자. 여야, 보수, 진보, 보수, 진보가 있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남북 아픔, 이런 의미에서 소화불량이 되고 전부 지금 이제 유형은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소화불량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 고민하면서 여가 이제 공공 문제니까요. 정말로 이 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이래까지 공공 부분의 과도한 팽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공적 담당자시 한번 고민 한번 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화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제 이야기는 끝낼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거대 담론이라서 하실라고 하면 이 시간 80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자 그러면 오늘 다음으로 우리 유근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과학대학 유근환입니다. 오늘
안성호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오늘 제가 받은 분야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분권화 양원제 국민 참여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소진강 교수님이나 오재일 교수님, 다원로 교수님들이 잘 토론해 주셔서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양원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발표하셨던 내용, 지역 대표 상원의 논 관련된 거, 뭐 제왕적 대통령화나 지역적 소수 표현한 국민통합, 그 다음에 국회 토론 활성화에 관련된 다양한 논거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많이 성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학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정치 현실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게 학술적인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고 실현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국민의 성원을 받으면서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까지 실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원로 교수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로 교수님들 따라서 많이 배우고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한번 본다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시간을 전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걸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걸입니다. 우리 자치분권 분야에 여러 제도와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신 우리 원로 학자님들 이렇게 모시고 함께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20, 30년 이제 분권운동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좀 해왔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자치분권의 시민운동이 좀 활성화됐던 시기가 한 두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이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하면서 1987년 6월 항쟁의 마지막 줄에 지방자치 강화가 명기가 되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90년대 초반에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단체장 1995년 이렇게 하던 시기에 많은 국민들에게 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그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나 지역의 어떤 자치분권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면서 그때 이제 분권 시민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고,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여러 참여 민주주의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자치분권 분야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지방자치 현장 또 지방의회 단체장 이런데 이제 그동안 민주화 운동했던 많은 사람들, 활동가들, 학생운동가들이 이제 그런 지방 정치 현장에 진출하면서 또 많이 그 자치분권 시민운동이 활성화됐던 두 차례를 지나왔는데, 저도 그런 시기에 밖에서 분권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시민운동을 통해서 한국 자치분권의 어떤 제도적 그 변화나 미래를 상상하고 또 위원회에 들어와서 또 실무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이 또 차이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좋은 어떤 저한테는 그 발상의 어떤 계기를 주는데,
특히 오늘 또 우리 그 안성호 교수님의 이런 그 발제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자치분권의 미래상 또 이제 지방 분권형 개헌의 어떤 주요 어떤 테마에 대한 이런 그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는 말이 이제 좀 일반화된 것 같아요. 한 5년 전만 해도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시고 또 시민 분권운동 단체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협약도 하고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또 과연 이게 지방 분권 중심의 개헌이 될까 이런 좀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지방 분권형 개헌이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는 여러 뭐 전문가분들의 노력도 있었고 또 분권운동 하신 분들의 많은 활동 속에서 국민들에게 인식이 많이 심어졌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그 개헌안이 지방 분권과 자치에 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방 분권형 개헌이 좀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권력 교체기가 지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개헌에 대한 그 이슈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방 분권형 개헌이 의제화되고 많은 국민 속에서 논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 분권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뭐 많이 미진하긴 하지만 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 분권 국가 선언도 했고 또 뭐 재정 자치라든가 입법, 자치 입법 또 여러 가지 자치 조직권 등 자치권 강화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국가와 지방의 대등한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번 권력 교체기에 진행되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보면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주로 그 지역대표 상원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분권운동 개헌 분권운동 하시는 분들 여기 또 이두영 상임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이제 이런 그 시민운동 쪽에서는 이제 또 역시 지역 상원제와 이제 재정 자주권 또 이 입법에 관한 획기적인 자치권을 할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안성호 교수님이 발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마 지역 대표용 상원을 설치하자 이게 가장 핫한 지방 분권형 개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원제 설치의 어떤 구체적인 그 모델까지 이렇게 좀 접근해서 상당히 구체성 있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반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역대표 상원제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위원회에서 소통협력 담당관을 맡으면서 주로 국회 입법협력 작업을 많이 해왔고 여러 가지 제도화, 입법화의 과정 속에 참여를 해왔는데 지금 가장 그 자치분권의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입법부의 그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 또는 협조적인 태도 이게 가장 큰 장벽이지 않냐라고 싶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2021년 21년 맞죠? 21년 1월에 이 지방이양 일괄법이 제1차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 이제 학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방 일괄 이양법의 그 이양 사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최초로 일괄 입법 방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제정됐다는 그 입법 형식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을 해주셨고
또 그런 일괄 입법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이제 2차, 3차도 이렇게 순조롭게 될 걸로 알았는데 2차 일괄 이양법이 당장 입법부에서 벽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일괄 입법을 추진 못하고 12개 부처별 일괄법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에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12개 일괄 입법이 과연 순조롭게 갈지 많은 좀 우려를 낳게 하고 있고, 어떤 일괄 입법의 방식이 좀 후퇴됐다는 데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이렇게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국회 내에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이제 행안위에서 자치분권 관련된 내용들도 주로 다루긴 하지만 이런 그 분권, 지방 분권 여러 제도나 사무들을 또 재정 분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국회 내에 상설 그 특별위원회라든가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 정도가 자치분권, 지방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게 바로 지역 대표 상원의 그 맹화 내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그건 국회법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정말 획기적인 입법 환경의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더욱더 바람직한 것은 국민의 그런 이제 대표성을 두는 이런 상원제 설치가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지정토론자에 대한 답변 듣기 전에 오늘 프로아에 뭐 장시간 계셨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면 같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 마이크 좀. 예, 반갑습니다. 모처럼만 이렇게 뵙는 분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저는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의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이두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충청권 공대이라고 하는 또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그 요구를 했고, 현재 뭐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채택은 하고 있는데 채택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약으로.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나 또는 뭐 안철수, 김동연 후보들은 전혀 답변이 없는 뭐 그런 좀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필요한데 상원제 도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전에 우리 장걸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국회 안에 상원제 기능을 담당하는 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다른 얘기는 좀 뭐 안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2019년 말로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비례대표까지 따지면 수도권이 더 많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인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상하게 여야 정당들 다 당 주요 당직자들이 다 수도권 출신들이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자치분권 싹 사라졌어요. 거의 주요 의제로 등장도 안 하고 있고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으로 더 강화되고 있고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도 당내에서 비판조차 없어요. 다 똑같아요. 원팀이다 이겁니다. 지방의 목소리, 비수도권 목소리 안 나오고 있어요. 정당도 국회의원도 모두가 수도권 눈치 보고 있는 이런 한심한 상황이 좀 오고 있습니다. 뭐 더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결 구조 속에 다수가 점해지게 되면 의사결정도 글로 흘러가고 사업과 예산이 그렇게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이 더 심각해지고 이번 대선에도 뭐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는 엄청난 대규모 그 주택 공급과 개발 사업들이 계속 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시혜적 차원에서 양념으로 나오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자치분권 균형 발전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수도권 일극 체제, 과잉중앙 집권 그리고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35년 동안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 그리고 지뢰추구 정치에 묻혀서 하나도 지금 단 한 줄도 지금 못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계속 내둘 수 없으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국회에서 상원제 기능을 하는 상설위원회를 두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런 좀 단계입니다.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2000년도부터 분권운동, 균형발전운동을 해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되면서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여기에 상원제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5년 돌아보면 정부와 정치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전문가도 존중 안 하고 국민도 존중 안 하고 지방도 존중 안 합니다.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정치 운영을 해왔죠. 이제 이 속에서 저희들은 엄청난 한계와 문제점들을 느껴왔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엄청나게 얘기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운동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결론은 주권자인 국민운동으로 가서 그래서 개헌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가분들이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님들이 지금 더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한 의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오래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 할 말이 조금 있지만은 바로 그만 답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은 유익한 토론을 주셔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이걸 발전시키고 또 미력이나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포용국가 지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볼 때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 한 10개 정도 나라가 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나머지 한 20여 개가 빈약한 민주주의인데 우리 한국도 그 빈약한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한 160, 70개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지요. 이렇게 보면 형편없는 나라들이 대다수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이 이만큼 온 것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재도약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헌법개혁도 필요하고 대의민주제지만 대의민주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 개혁이 시급하다. 그래서 지역대표형 상원, 지역의 소수 또 지나치게 집권화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입법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 개혁에는 입법권의 분권화 그리고
권력 공유 시스템이 작동할 때 싸우는 국회에서 토론하는 국회로, 그리고 지방의 소수를 배려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만이 모든 걸 해결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재일 교수님은 이론과 실천, 당신이 한 게 뭐냐. 근데 제가 한 거 없어요. 저도 힘도 없고. 근데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같이 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제 나이도 들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더 좀 자유롭게 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나라가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 후세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도 문화 다 중요한데 우리 소 교수님 말씀처럼 문화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은 제도 문화 결정론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도와 문화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최 회장님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칼같이 지키는데 오늘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했는데 이건 뭐 답변을 일일이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우리 3회의 5분과 학계 기획 섹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80분 동안 발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우리 프로아에 우리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3회의 5분과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